종묘와 사직.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혼을 모신 사당으로 일종의 신전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백을 모시고 사당을 지어 혼을 섬긴다. 후손들은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며 자신의 실존적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버팀목으로 삼는다. 역대 임금의 신주를 모신 종묘는 곧 왕이 왕일 수 있는 근거였다. 이 땅에 유교가 들어온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종묘가 세워졌다. 그러나 유교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삼은 조선의 종묘는 그것들과 차원을 달리했다. 조선 왕조는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규범을 유교 경전에 따라 조직했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의 고공기에서는 도읍의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세우라고 했다. 이를 좌묘 우사라 한다. 사직에서 사는 토지의 신, 직은 곡식의 신을 말한다. 즉 백성들의 생존 토대를 관장하는 신을 받들어 모신 것이다. 한편 종묘는 왕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그래서 옛 임금들이 나라에 혼란이 닥치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고 종사를 어찌하려고 라며 위기감을 표하곤 했던 것이다. 좌묘 우사에서 왼쪽이 더 상위의 개념이니 그중 종묘를 더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새 국가 건설에서 종묘가 얼마나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가는 태조 3년 11월 3일 도평 의사사에서 임금에게 올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종묘는 조종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 것이며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는 것으로 이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명을 받아 국통을 계시하고 여론을 따라 한양으로 서울을 정했으니 만세의 한없는 왕업의 기초는 실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국 초의 종묘 건설. 이성계가 역성혁명에 성공하여 조선의 건국을 선포한 것은 1392년 음력 7월 17일이었다. 제헌절은 바로 이 날짜에서 유래한 것이다. 새 국가 조선에선 종묘와 사직부터 세워야 했다. 제후국의 종묘에는 오대조를 모시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태조는 종묘를 세우기 위해 즉위 11일 만인 7월 28일 자신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차례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추존하고 비들에게도 각각 존호를 올렸다. 그러고 우선 개성에 있는 고려 왕조의 종묘에 신주를 모셨다. 새 도읍을 건설하면 그곳에 종묘와 사직단을 제대로 세우고 옮길 작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새 도읍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계룡산에 신도읍 건설을 착수하다가 중단하기도 했고 무악산 남쪽이 물망에 올라 검토도 해보았지만 결국 제위 3년 8월에 한양을 새 도읍지로 결정했다. 태조는 곧바로 정도전을 한양에 파견하여 도시건설을 관장하게 하고 9월 1일에는 신도읍 조성 임시본부인 신도궁궐 조성도감을 설치했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도전은 3개월 뒤인 12월 초에 왕궁 건축은 물론 도로와 시장에 이르는 신도읍의 기본 설계를 완성하고 종묘, 궁궐, 도성순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놀랍게도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서울 건설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월 3일 종묘의 터파기 고유제를 지내고 약 10개월 뒤인 1395년 9월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종묘가 완성되자 태조는 지체 없이 그해 10월 4대조 이하 선조들의 신주를 개성에서 옮겨와 봉안했다. 이것이 조선왕조 종묘의 시작이다. 종묘 터파기 다음 날인 12월 4일에 경복궁에 개토제를 열었고 태조가 정식으로 경복궁에 입주한 것은 종묘 완공 3개월 뒤인 1395년 12월 28일이었다. 모든 것이 종묘가 경복궁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건립된 종묘는 5분의 신주를 모실 수 있는 신실 5칸에 동서 양쪽에 익실이 달린 7칸 건물이었다. 이것이 종묘의 최초 형태였다. 태종의 건축적 업적. 현재 종묘는 19칸의 정전과 16칸의 영령전, 공신각과 칠사당, 그리고 제례를 위한 여러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애초에는 정전 하나뿐이었고 그것이 곧 종묘였다. 규모도 7칸으로 작았다. 정전이 지금처럼 장대한 규모로 확장되고 영년전이라는 별묘까지 건립된 것은 조선왕조 500년의 긴 역사가 낳은 결과였다. 종묘가 창건된 지 15년 후 태종은 디자인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며 종묘의 면모를 일신했다. 태종은 일자 형태의 긴 건물 양끝에 월랑을 달아 짧은 디귿자 형태로 만들었다. 월랑이 달림으로써 종묘는 사당으로서 경건함을 얻고 건축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월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바티칸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경우 오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건축가가 관여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현상 공모에 당선된 브라만테의 설계안에 따라 착공되었고 미켈란젤로가 이를 보완했다. 이후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베르니니가 건물 양끝에 콜로네이드라는 긴 곡선 월랑을 달아 지금처럼 완성한 것이다. 산피에트로 대성당이든 우리의 종묘든 이 월랑이 있음으로 해서 두 팔을 벌려 가슴으로 품어 안는 너그러운 어머니의 품이나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절대자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준다. 조선의 태종은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 통일신라 경덕왕과 함께 치세 중 건축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왕이다. 경덕왕은 경주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웠고 태종은 창덕궁을 건립하고 경복궁에 경회루를 조성했으며 종묘의 형식을 완성했으니 두 분이 우리 문화유산 창조에 이룬 공은 실로 크고도 크다. 특히 태종은 건축에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는 미천한 신분의 박자청을 공조판서에까지 등용해 수도 한양의 건설 공사를 주도하게 하였으며 신하들이 박자청의 무리한 공사 진행을 성토할 때에도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다. 창덕궁 인정문 밖 행랑이 잘못 시공되었을 때는 그를 하옥시키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풀어주었다. 태종의 건축적 안목은 종묘 건물에 월랑을 단 것에 그치지 않는다. 태종은 종묘에 경건하고 아늑한 기운이 깃들게 하기 위해 종묘 앞에 가산을 조성했다. 그 당시에 이처럼 건축 공간의 주변 환경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종묘 앞은 세운상가와 광장시장이 자리 잡은 평지이지만 본래는 배옥계라고 해서 배나무가 많은 고개 혹은 큰 배나무가 있던 고개였다. 태종이 가산으로 조성한 배옥계가 장터로 변하더니 근대 들어 평평하게 닦이면서 광장시장이 되었다. 여담이지만 간송 전영필 집안은 이 배옥계 시장의 거상이었다. 지금 종묘 앞은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 종묘 남쪽 청계천과 만나는 곳에는 배옥의 다리가 있어 그 옛날을 아련히 증언하고 있다. 영령전의 건설. 종묘에 영령전이라는 별묘를 건립한 이도 태종이었다. 본래 종묘 사당의 5칸 신실은 태조와 태조의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5분의 신유로 모두 차 있었다. 그런데 세종 원년에 정종이 승하하면서 종묘의 체제와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원칙대로라면 맨 윗자리에 있는 목조와 신위가 종묘에서 나오고 정종의 신위가 맨 아랫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조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목조의 신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칙대로 하자면 땅에 묻어야 한다. 이를 매한이라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은 여태껏 모시던 조상의 신주를 영원히 없애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예조에 명했다. 이에 예조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을 만들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역사적 사례나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던 것이다. 그 결과 송나라 태조가 사대조를 별묘에 봉사한 예가 있음을 들어 목조의 신주를 별묘에 모시는 안을 마련했다. 이후 예조는 다시 문무 이품 이상의 주요 대신들과의 논의를 거쳐 별묘를 세우되 따로 공사를 벌일 필요 없이 한양 서북 쪽에 있는 장생전을 별묘로 삼기로 합의했다. 예조에서 정리된 안을 태종에게 보고하자 태종은 별묘에 모시되 건물을 새로 지으라며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렸다. 조정을 위한다면서 토목공사를 어렵게 여겨 옛 정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마땅히 옛날의 제도를 따라서 대실의 서쪽에 별묘를 세우라. 별묘의 이름은 마땅히 영령전이라 하라. 그 뜻은 조종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영령전이 새로 건립되었고 그 규모는 다음번에 조천될 태조의 선조 모두의 신주를 위하여 신실을 4칸으로 만들고 양 옆에 익실을 1칸씩 붙인 6칸 건물이 되었다. 영령전이 완공되자 그해 11월 목조의 신위를 영령전으로 옮겨 모시고 정전에는 제1실부터 제5실까지 익조, 도조, 환조, 태조, 정종 순서로 차례대로 신주를 모셨다. 이리하여 사당 곁에 별묘로 영령전이 세워졌고 본래의 사당은 정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불천위 제도와 종묘의 증축.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150여 년이 흘러 13대 명종대에 이르면서 종묘는 한 차례 증축이 불가피해졌다. 5대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윗대 조상의 신주는 땅에 매장하여 안치하고 더 이상 죄를 지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로 불천위 제도라는 것이 있다. 불천위 제도란 공덕이 많은 임금의 신위는 변함없이 계속 모신다는 뜻으로 신위를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천이라고 한다. 태조는 무조건 불천이었고 태종과 세종도 불천이로 모셔졌다. 그리하여 불천이인 태조, 태종, 세종, 세 분과 뒤를 이은 세조, 덕종, 예종, 성종 등 7분의 신위가 모셔져 7칸 신실이 모두 다 찼다. 그리고 문종의 신위는 서쪽 익실에 모셔져 있으니 중종의 신위를 모실 곳은 동쪽 익실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인종의 신위를 모실 것이 예고된 상태였고 또 명종까지 모실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4개의 신실이 더 필요했다. 이에 명종은 정전을 4칸 더 늘려 모두 11칸으로 확장했다. 이것이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기 전 종묘의 상황이었다. 전란이 끝나고 불타버린 종묘를 복원하면서 정전은 신실 11칸의 옛 모습 그대로 재건되었다. 선조 41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달 뒤 완공되었는데 이때는 광해군이 즉위한 후였다. 6칸이던 영령전은 10칸 규모로 중건되었다. 영령전의 가운데 4칸에는 태조의 선조들을 모셨고 양옆 신실에는 정전에 모시지 못한 임금들의 신위를 모셨다. 이렇게 되자 모든 임금과 왕비의 신위를 정전 아니면 영령전에 모시는 전통이 생겼다. 왕조가 이어지면서 정전과 영령전을 계속 중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종 8년에는 영령전 좌우에 익실 1칸씩을 증축했고 영조 2년에는 정전 4칸을 증축했다.
헌종 2년에는 정전 4칸을 더하여 19칸을 증축했고 영영전은 좌우 익실을 각각 2칸씩 증축하여 현재의 규모인 16칸을 갖추어 훗날을 대비하여 신실에 여유를 두었다. 여기까지가 종묘의 마지막 증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헌종대의 증축이 마치 왕조의 마지막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선 왕조의 종말과 함께 정정과 영년전의 신실이 모두 채워지고 더 이상의 빈 공간이 없어졌다. 정전의 마지막 신실인 제19실에는 순종을 모셨고 영영전의 마지막 칸에는 영친왕을 모시면서 16개 신실이 다 찼다. 그러고는 더 모실 신의도 빈 신실도 없었으니 왕조의 종말은 거의 운명적인 것이었다.